선서를 거부한 증인들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상인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에 관한 이유와 소명 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증인신문 요지인 YTN 민영화 불법 심사 의혹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여 그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기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23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증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여 그 피의사건도 현재 검찰, 경찰의 수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증인은 현재 형사 피의자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여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오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관과 증 참고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만 양당 간사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어 각 2분씩 드립니다. 최영두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MBC 방송을 우리 가방이가 방문했지만 이 방문한 행위나 또는 오늘 민영방송사의 경영진과 보도 책임자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도에 관여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MBC도 방문하는 것을 저희들은 반대했지만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이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YTN이나 연합뉴스TV나 TBS는 국정감사 기관이 아닙니다. 일반 정인으로 불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YTN은 청문회 형식의 여러 차례 우리 국회 내에서 상임위 내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이유는 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국정감사 일정 기간 중에 이 기관들을 불러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행되지만 그러나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진실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 상임위원장께서 마치 YTN의 인수 과정이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하시고 또 TBS의 문제도 서울시 의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것임에 불구하고 그건 역시도 아주 방송사가 누구한테 잘못 보여서 폐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국정감사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의 진실 여부를 오늘 국정감사에서 따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YTN의 문제에 대해서는 YTN은 창설 당시부터 한국의 CNN을 표방했습니다. 미국의 CNN이 어느 공기업 소유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YTN 역사를 아신다면 IMF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YTN을 참 한국의 CNN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당시 여유가 있던 공기업에 잠시 위탁한 것이지 그 적자에 헤매는 공기업이 영원히 YTN을 책임지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읽어서 이게 제가 그 경위는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증인 참고인이 채택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합의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마치
합의가 안 된 것처럼의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지금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그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이 서류가 도착했던 시기가 있을 텐데 오늘 지금 의원들 책상 위에 올려진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 표시를 합니다. 행정실의 위원장님 이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적어도 지난 그 청문회에 그 YTN 청문회가 2025년 4월 30일 날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불출석 사유서는 적어도 5일, 4일 전에 의원들에게 제출이 간사에게 제출이 돼서 그 사유가 부당한지 아니면 정상 참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던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9월 24일 증인 참고인을 의결을 했는데 이 증인 참고인 자료가 늦게 도착한 건지 어쩐 건지 다시 한번 행정실에서는 협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이 10월 21일부터 어디 출장을 간다고 돼 있는데 증인이 직인을 생략을 했어요. 증인이 직인을 임의로 이렇게 생략해서 보낼 수 있는지 내지는 1차 불출석 사유서에는 서명 날인이 없는데 오늘 제출한 서류에는 또 증인 유경선 회장과 유석훈 대표가 날인본을 다시 제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됐는지 오락가락 세 번째요. 여기 두 번째 아니었나요? 불출석 사유서가 늦게 도착해서 그다음에 서명 날인은 도대체 누가 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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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가지. 그 수석 전문위원님. 네, 확인해 보세요. 그 두 번째 불출석 사유서가 늦게 도착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해야 될 관행이죠. 그런데 서명 날인을 외국에 있는데 누가 했을까? 이 문제 제기는 답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천안기업 하면 이게 어느 기업인가 궁금하시겠지만 YTN을 인수하고 있는 유진의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구 대표 나와 계시죠? 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 천안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대상 기업이 맞습니까?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신데 만지면 맞고 아니면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100% 유진기업이 갖고 있잖아요. 네.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거나 또 계열사 지분이 50%를 넘으면 규제 대상입니다. 이 천안기업이 이 규제 적용이 된 그런 조건에 해당된 게 저희가 따져보니까 3년 6개월이더군요. 그 기간 지난 22년 6월부터는 그 유진이 지분이 늘어나서 대상이 됐고 그 전에도 2달 동안 대주주 지분 때문에 대상이 됐던 적이 있어요. 네. 아시죠? 네. 네.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른바 사익 편취, 그 천안기업의 대주주, 그 총수 일가입니다. 유경선 회장 형제 등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임대료를 부풀려서 주는
뭐 소위 일감 몰아주기 방식 이런 걸로 천안기업에도 사익을 몰아줬고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유진그룹 그 유경선 회장과 그리고 천안기업이 사익을 어떻게 편취했는가? 먼저 첫 번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님의 개인 회사인 천안기업을 유진그룹 차원에서 키워줍니다.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했던 천안기업이 유진기업의 보증으로 750억짜리 빌딩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이 천안기업에 임대료를 몰아줍니다. 그 임대료 총액이 지난 10년간 7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3년 6개월이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천안기업이 받았던 유진그룹으로부터의 임대료가 285억입니다. 이걸 전부 다 사익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약 1.5배에 달하더군요. 그러니까 높아져 있는 임대료만큼은 부당 이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약 86억 원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유진 빌딩이 여의도에 있죠? 네. 네,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 해당 블록의 빌딩들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유진 빌딩보다 늦게 지어진 건물이 다예요. 유진 기업이 제일 오래됐어요. 저 블록에서. 그런데 1, 2, 3, 4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빌딩들 규모도 비슷하고 건축 연도는 오히려 더 최근에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임대료가 유진 빌딩, 지금 천안기업이 임대 운영을 하고 있는 유진 빌딩의 약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틀린가요? 이 건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 못 특별히 하시겠다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대료를 이렇게 부풀려서 계열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천안기업의 주식 가치를 키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경선 일가 지분 3억짜리 그 개인 기업 만들 때 유경선 형제를 비롯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걸 유진 기업이 매입해 갑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유경선 일가는 이 회사 주식을 몇 차례 증자에도 참여합니다만 다 액면가로 보유를 하게 됐어요. 맞죠? 뭐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자, 회장님 일가의 지분을 어떻게 사들여 갔는가? 먼저 첫 번째 1차 매입. 그 유진그룹의 대표 기업인 유진기업이 유경선, 유창선 형제를 포함한 일가 지분 43%, 대부분이 유경선, 유창선 지분이에요. 유진기업이 매입을 하는데 약 2배, 액면가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들입니다. 그래서 유 회장 일가의 차익이 총 17억 8천만 원이고 유경선 회장 개인이 거둔 차익이 저 때만 해도 9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유진기업의 천안기업 주식 매입은 지난해 5월에 이루어집니다. 2차 매입. 이때 2018년도 1차 매입 때문에 지분이 총수 일가 지분이 19.1%로 낮춰져 있었는데 이거를 유진기업이 전부 다 매입해 가거든요. 그런데 주식 가격을 지금 저 오타가 났는데요. 78,500원. 약 15배 이상의 금액으로 매입해 갑니다. 유진기업이 유경선 등이 보유하고 있던 천안기업의 지분을 액면가 5천 원인 것을 78,500원에 약 15배의 가격으로 매입해 갑니다. 유 회장 일가가 거둔 차익이 2차 매입 과정에서 240억, 1, 2차 합치면 258억 원에 달하고요. 유경선 회장 개인은 2차 매각에서 139억 원, 총 148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경선 회장의 지분 변동 잠깐 설명드리죠. 다음 PPT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유경선 개인의 지분은 2018년 5월 35.75였어요. 이걸 두 달 뒤인 7월에 매각하면서 11.56%로 떨어지고 이때 9억여 원의 차익을 거둡니다. 그것을 지난해 5월에 모두 다 전량 다 매각해서
139억 원 합쳐서 148억 4천만 원의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선 천안기업의 바꿔주세요. 천안기업의 이거 말고요. 다음 거요. PPT 바꿔주세요. 이거 말고요. 보세요. 유경선 일가가 3억짜리 개인 회사를 설립해서 유진그룹의 도움으로 회사 지분이 커지면서 약 86억 원의 임대 수익, 부당 수익을 거뒀고 예,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훈입니다. 먼저 사진하고 영상 좀 같이 볼까요? 좀 중지시켜 주세요. 나와야지. 예, 7분에서 예. 다시 시작합니다. 예,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 자녀가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국감 기간 중에 이렇게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거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지금 화환을 보면 알겠지만 피감기관과 그리고 이거 과방위 관련 기관들, 기업들 다 저렇게 화환을 보냈어요. 야, 영상도 좀 틀어주세요. 예, 저희가 얼굴은 가렸는데 저렇게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관련 피감기관들하고 물론 저 중에는 지인들도 있겠지만 언론사 간부들도 상당수가 결혼식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감기관의 온라인 청첩장이 돌면서 그 안에 신용카드 계좌 결제까지 올라오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샀고 물론 나중에 이건 없어졌습니다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 이렇게 문구를 박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죠. 근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감 기간 중에 있었던 결혼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은 이 견제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이다 보니까 언론들도 이걸 보도를 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이 결혼식이 내가 국회의 여왕이다. 최민희 위원장의 선포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저런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나왔을 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결혼식을 강행했다는 것은 정말 낯이 두껍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이번 국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으면서 국민들 앞에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YTN이 국감 대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 YTN은 엄연히 민간 기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영화가 됐고 그걸 유진 기업이 샀지만 분명히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지금 서부지법에서 결정한 판결문, 가처분 신청 판결문 내용입니다. 2인 체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처분 소송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인수가 된 상황을 불법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지금 이 국감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민주당만의 생각입니다.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결정이 난 이후에 이런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엄연히 이거는 다른 2인체에서 결정과는 다르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YTN을 이 자리까지 불러서 국감을 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MBC는 찾아가서 아련하듯이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YTN하고 다른 언론들은 불러다 놓고 여기서 질책성 질의를 한다는 것은 길들이기로 비춰질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당 의원이 사실 YTN과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주도하고 법안도 발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주하게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사적 감정이 반영돼서 이렇게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노정면 의원이 YTN에서 해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복직이 됐는데 그 뒤에 사장심사에서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 뒤에 보도국장 임명 동의 투표에서도요 과반을 얻지 못해서 보도국장이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YTN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한풀이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정면 의원도 이 YTN 국감과 관련돼서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국감이 원래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3시 반으로 미뤄서 지금 이렇게 3시 반에까지 와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도 저희와 충분히 협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데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셨어요? 협의하셨어요? 그리고요. 지난 질의 때 김현 의원께서 과기부의 광고가 MBC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언론사에 동일하게 공정하게 광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MBC는 유독 국민의힘과 보수 정부에 대해서 무논리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광고 영업사원도 아니고 방송국에 광고를 주네 안 주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국감에서요? MBC만 광고 주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권력을 잡았다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분씩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이요. 예, 5분씩 드리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 예. 지금 박정훈 의원께서 최민희 위원장의 그 간혼상제와 관련해서 질의 시간을 빙자해서 비난을 퍼부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또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을 올려서 MBC에게 광고를 주라는 왜곡 조작 정보를 유포하였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가방이 현장 시찰 일정에 오지 않으셨고요. 오늘 오전 MBC 비공개 국정감사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MBC 광고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저의 질의 내용을 확인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처럼 그렇게 조악한 내용으로 저를 공격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MBC에 대해서 오늘 그 질의를 한 것은 오늘 국정감사 MBC를 앞두고 정부 광고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래로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필두로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MBC에게 광고를 주지 마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소개했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위원장 되기 전에 페이스북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MBC를 비행기를 태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탄압할 것이 아니라
광고를 주지 않는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시청을 안 하거나 광고를 끊거나라는 발언의 후가로 MBC가 사실은 2022년 상반기 이후에 정부 광고를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22년 하반기, 23년, 24년. 그러므로 인해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인 MBC가 정부 광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즉 정부 광고는 시청률이나 종이신문의 경우는 그 신문 발행 부수 등을 감안해서 ABC 제도를 도입을 해서 광고를 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022년까지. 근데 ABC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부 방송 내지는 정부 신문은 아니고 정부 광고가 제대로 발주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매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걸 두고 특정 방송에게 광고를 주라는 식으로 연결 짓는 것은 소설치고는 되게 좀 값싼 소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이라고 해서 또 나중에 그걸 소설을 폄훼했다고 얘기할까봐 다시 중언을 하면 가짜 뉴스라는 점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14일 저희 가방이 소동으로 인해서 15일 하루 저희가 안 하고 16일 날 굉장히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겨우 수습이 됐는데 오늘 국정감사를 첫 스타트를 끄는 박정훈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과 그다음에 노정면 의원과 저에 대해서 질의와 상관없는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공박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하려면은 제대로 지적을 하셔야지 나타나지도 않고 출석하지도 않고 출석이 아니라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으로 신상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노종면 의원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MBC에 지난해도 가고 올해도 가고 물론 이제 뭐 언론사에 가는 것이 맞냐 이런 논의할 수 있죠. 근데 가서 아련했다라고 하니까 가서 오늘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안 하신 게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 오후 시간 속개 시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하고 말씀하셨는지 왜 확인을 안 하실까? 그리고 YTN 가처분 결정문 띄우셨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발췌할 만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물론 이게 최종 결정은 아니어도 법원의 결정이니까 존중은 합니다. 당연히 무겁게 봐야 되고요. 근데 거기서 가처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행정기관의 일을 트는 거니까 문제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의 요지는 이게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퉈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처분 결정을 결론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 체계를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오버하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들여다볼 것이 있으면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적 감정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거야 뭐 다 주관적인 부분입니다만 글쎄요 그 사적 감정의 그 요인을 뭐 사장 탈락하고 보도국장 임명 동의 통과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에이 저놈의 회사 망해버려라 이게 사감 아니겠습니까? 공적 지배구조에 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기업이 됐는데 그 사기업이 새 주인이 된 그 새 대주주의 적격성은 정말 제대로 심사가 됐는지 2인 체제에서 그것도 대통령의 측근들 방송 비전문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뚝딱 처리한 걸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그걸 좀 저 같은 사람 나서지 않게
좀 따져주세요. 그 열심히 따지는 사람 그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망신주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과방위에서 얼굴 맞대고 함께 여야의 입장은 다르지만 이런 의정 활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좀 소모적이고 이렇게 하면 뭐 최소한의 수긍이라도 되겠습니까? 괜히 우리 국정감사에 안 그래도 갈등 요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만드는 그런 결과만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당부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뭔가 답을 해야 되겠죠. 예, 우선은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정원 의원의 사려 깊고 꼼꼼한 지적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이건 뭔가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이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식 앞두고 우리 딸로부터 2개의 당부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우선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광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요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딸의 결혼식을 주진희 의원으로 인해서 각인됐습니다. 같이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저런 일이 발생해서 꼭 좀 참석하고 그다음에 전화가 와서 좀 끝까지 있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것도 좀 그런데 제발 전날 머리 감고 말려 갖고 와달라였습니다. 저는 제 딸을 살피지 못해도 제 딸은 제 일정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바로 전날 광주 현장 시찰을 가고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평소처럼 부시시하게 나타날까 봐 매우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혹시 여러분이 박정원 의원님이 저의 질의 내용을 보신다면,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것도 자꾸 외우니까 이제 알게 되어서요.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정원 의원님께 제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얘기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딸이, 제가 자식 둘인데 둘 다 결혼을 해서 화환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의원님.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현주 방심위원장, 김희철 KBS 사장,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등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해임과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보도 전문 채널 YTN은 민영화까지 사형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보입니다. 과거 윤석열 내란 정부의 방송 정책은 정상화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시장 논리와 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방송 장악 시도였습니다. 특히 YTN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유진그룹은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오너의 전액 논란까지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박미통의 직무대리님, 예, YTN은 과거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준공영 방송 성격의 방송사였죠?
예, 짧게 답해. 보도핀프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YTN의 최대 주주 유진그룹이 보여주는 행태는 공공성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유경선 회장은 회식에서 언론인을 비하하고 여성 앵커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모 회사에서 노조 탄압과 불법 해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영 언론의 최대 주주로서 합당한 모습입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등에서 받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마이크 켜주세요. 예, 왜 유진그룹이 YTN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유진그룹의 노동 탄압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영상 재생 부탁합니다. 진아, 시대를 만드는 땅이, 시대를 읽는 지표가, 시대를 해결할 답이, 시대를 밝힐 진실이 되자. 다가올 시대에 앞서 변함없이 변한다. 유진. 예, 지금 유진그룹이 공개한 첫 TV 광고인데요. 워딩에 나왔지만 복잡한 시대를 해결할 답이 되자, 불확실한 시대를 밝힐 진실이 되자, 변함없이 변한다는 슬로건으로 70년간 유진그룹은 변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YTN 질의를 준비하면서 유진그룹의 행태를 보니까 유진은 이 복잡한 시대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불확실한 시대를 밝힐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변함없이 70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1954년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에게 노조 탄압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불출석하셨죠. 대신 오늘 출석하신 김진구 유진ENT 전 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구 대표님, 예, 잠시 빨리 나와주시죠. 예, 현재 유진그룹에서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CF를 맡고 있습니다. 예, 과거부터 유진그룹이 노조와 갈등이 있었던 건 아시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라요. 자세히 예, 보고 유진기업 있습니다. 노동조합 홍성재 위원장은 2023년에 해고됐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올해 6월에 행정법원까지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나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유진기업 이 복직명령 제대로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5,557만 원만 내고 버티고 계세요. 계속 버티실 건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확인 부서가 정확하게 아니기 하셔야 되고요.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명령 불이행하고 노동조합 간부를 수년간 고립시키는 이런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기업의 태도입니까? 제가 게다가 회사는 지금 현재 복직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징계 절차를 열어서 2차 해고까지 단행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노동 3권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란 상황을-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 언론을 장악한 자본답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유경선 회장은 사건 무마를 대가로 검사에게 5억 4천만 원 뇌물 주고서 처벌받았죠. 지금은 횡령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진구 부사장, 예, 김진구 부사장님, 네, 예, 유진그룹은 공공재 성격의 방송의 YTN의 최대 주주 자격이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유경선 회장과 유석훈 사장에게 지금 제가 드린 질문들 꼭 좀 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YTN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이런 회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아무 조치도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PPT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안 나왔어요. 2인 체제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 이거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상권 직무대리님, 예,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법 15조 2항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 시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변경 승인 조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행 실적 점검을 하고 있고 향후 위원회 구성되면 저 이행 실적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인 꼭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준영 YTN 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예, 이러한 지금 본사의 노조 탄압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YTN에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의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진그룹은 노동 탄압과 그리고 오너 일가의 전횡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이나 방송의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YTN의 최대 주주로서 YTN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노조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사장 추천위원회나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들을 대부분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를 공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언론사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만, 오직 이윤을 위해서만 조직을 개편하고 구성원들을 징계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의 어떤 다양한 문제점, 그리고 최대 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한 조건들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반드시 제대로 심사해서 최대주주 자격을 꼭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분부터 좀 다시 틀어주십시오. 네. 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언론의 자유 그리고 TBS 사태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PPT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024년 6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 자유라는 명분, 언론 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도 아마 이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방송 3법 개정을 추진할 때입니다. 이때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이겁니다.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까? 라고 민주당을 향해 묻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KBS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방식으로 돈줄을 죄면서 장악을 했고, YTN은 위법적인 방식으로 민영화시키고 MBC마저 완벽하게 장악하려던 시도를 해왔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문제를 좀 제기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올린 글입니다.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장서서 MBC 등 비판 언론을 탄압하던 윤석열 정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오세훈 시장이 언론은 결코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김병민 부시장도 동의하시죠? 저 내용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사정의 상황들을 알지 못하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대명제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 맞겠죠? 예, 맞습니다. 네. 언론 보도나 진행자, 출연자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징벌하거나 각종 방식으로 재갈을 물리면 안 되는 것이겠죠?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예,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은 또 당시 페북글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동의하시죠? 네.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했다. 이것도 동의하실 겁니다. 온 국민이 다 동의할 거예요. 이건 다시 보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 먼저이고 언론사의 자유는 그 다음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세훈 시장 그렇게 해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 언론사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니까 언론사의 자유는 때로는 침해되거나 무시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시장께서 쓰신 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인지를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 11일 서울시 의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 잊으신 모양인데 당시에 지원 폐지 조례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왜 현실을 무시하고 언급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폐지된 거 아닙니까?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편향된 진행자 한 명이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것이 불을 지폈고 그 발언이 없었다면 시의회 폐지 조례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말을 안 했으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가 대응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대응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의 대응을 얘기하는 부분일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 자, 내용은 시정질문 과정에 나왔던 내용이 네, 그렇죠. 부분에 자,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비겁하게 책임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병민 부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를 폐지한 것이지 오세훈 시장이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과 함께 TBS 조례 폐지를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씨가 TBS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TBS를 없애버렸던 것이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건데 TBS의 존폐와 TBS 직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서울시장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그렇게 조례안을 폐지한 거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잠깐만 계세요. 정말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조례 폐지를 오세훈 시장이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오세훈 시장의 무능력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왜 막지 못한 일이 시장의 무능력의 극치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 의원들은 의원님들의 의회 자율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정부의 하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자율에 따라 알겠습니다. 법안을 막지 처리한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언론의 자유를 잠깐만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을 막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도 오세훈 서울시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께서는 TBS 사태가 이렇게 되고 수많은 TBS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다. 또 국민들과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자, 막지 못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TBS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것이 비단 서울시 의회에서의 조례 폐지 때문에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은 보는 사람들마다 진단이 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 질문을 할 겁니다. 예. 자, PPT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최근에 서울시와 일자리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개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12,000개 창출, 5년간 89만 명 참여 서울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홍보하고 포장하는 서울시 오세훈 시정이 TBS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러고도 부끄럽거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사업에 진심이고요. TBS에 관련된 현재 상황이 이르게 되기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로 치부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하시죠. 지금 이건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건 끝없는 평행선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가? 아니 답변이요. 둘이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요. 평행선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뭐 이정원 의원님이 추가 질의를 통해서 밝히시라는 의미입니다. 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시죠. 잠깐 세워주시고 전준형 노조위원 본부장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YTN 지부장. 예. 예, 아까 뭐 우리 박정훈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 그 혼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답변을 들어보니 또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긴 속내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공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피감 기관이 전전긍긍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 YTN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질문이 어떤 부분을?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기간에 혼사를 국회에서 가진 거 말이죠.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 YTN에서 보도한 적이 없죠? 아니 저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어떤 부분에 이걸 맞추냐면 자 이게 방송 언론의 공정성에 좀 비춰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요 예를 들어서 저나 최형두 혹은 신성범 위원이나 이런 일을 가졌다면 YTN 언론 노조가 지금 뭐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데 도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적절한 뭐 저 혼사라고 행사라고. 그런데 지금 YTN에서 단신 하나 쓴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지난 4월 30일 청문회 과정에 대한 아닙니다. 이거 작성이 며칠 전 최민희 위원장 혼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니 그 언론 노조에서는 성명이라도 하나 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저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가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니 그거를 몰랐다는 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언론이 보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YTN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게 적절하게 공정하게 한 겁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취재진과 제작진의 자율성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재진과 제작진이 판단한 거를 그 YTN 노조 언론 노조에서 계속 성명 내잖아요. 아니 공정 방송하라고. 아니 제가 보기엔 이거요. 나나 박정훈 의원이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MBC는 20곡지 할 거예요. YTN은 한 10곡지 막 24시간 돌리고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언론 노조 본부장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정파적으로 판단해서 정파적으로 보도하는 거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민희 위원장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취재진과 제작진이 취재와 기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시도를 했을 거고 취재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나 보도국장이나 책임자가 부당하게 그것을 억압을 하거나 기사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당연히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진이나 제작진이 그 어떠한 발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보도가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너무 개인적으로 가정하에 그런 공격을 하시는 거는 잠깐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언론 노조원이 발제하지 않으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발제하지 않으면 이 기사가 보도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시죠. 예. 자, 반상권 직무대리 나오셨죠? 예. PPT 하나 보시죠. 제가 지금 언론 노조 본부장한테 물어본 거는 우리 지난번에 이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또 방미통일법이 통과되고 얼마나 우리 방송이 편향적으로 장악됐느냐를 제가 단적으로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개인의 혼사에 대해서 사적 감정이 이런 건 아니었음을 밝히고요. 지금 반상권 위원장 이거 지금 국정감사에 이걸 보시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아세요? 예. 모르면 지금 한번 새겨보십시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이제 국정감사에서 민영방송인 YTN과 대주주인 유진 ENT 관계자들을 또다시 증인 참고인 대거 감사장에 불러냈는데 YTN 민영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근데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1심 결과가 나올 거죠. 예, 1심 선고일이 10월 아니 인수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거고 방통위 이행 조건을 위반했다면 우리 반 직무대리께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오늘의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 이걸 위반해서 법원의 심정 형성 과정에 개입하거나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걸 내가 반 직무대리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는 뭘 그렇게 흐릿하세요? 자, 다음 화면 하나 보시죠. 이거 며칠 전에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금 대법원 법정대에 올라갔습니다. 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다라고 누가 말씀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죠. 권력 서열론을 보란 듯이 행동으로 이거 옮긴 겁니다. 이거 보면요, 제가 보기엔 좀 이따가 법 바꿔가지고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침에 대법원에 재판하러 갈 거예요. 저녁에 또 재판하고 퇴근하고 할 거예요. 반대로 대법관들이 여기 우리 상임위에 대법관들이 현장 검증하겠다고 판사들이 기웃거리면 아니 우리 국회가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국회는 국정감사장은 재판정이 아니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언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환을 받지 말아라 라고 저희 딸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피감기관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은 근거나 자료 없이 질문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질문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비서관과 저희 보좌관들은 그 자료 파느라고 거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만약에 피감기관에서 거액의 돈을 줬다면 제가 질문을 못할까 봐 저를 염려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또 피감기관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그 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서관들이 너무 계속하니까 자료를 줬습니다. 국힘 쪽 보좌진들 결혼식 과방이 보좌진입니다. 그리고 귀당의 의원이 지역구에서 결혼식 한 거. 그게 더 큰일 아닙니까 사실? 그런 자료 다 주고 저에게 그걸 얘기하랍니다. 과거에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 자료 다 해놨더군요. 속상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님 의도가 뻔하잖아요. 네, 의도가 저렇게 하는 거 그냥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료 쓰지 않겠습니다. 네,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국회에서의 결혼식 날짜는 이미 지정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클릭화 추첨에 가까운 경쟁 관계를 거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박정원 의원이 악유하는 것도 우리들 모두가 처신을 잘하라는 뜻이라고 알아듣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자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마약이라도 비공개적으로 처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민 의원님.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반상건 방미통일 직무대리님, 예. 선거가 있을 때 그 방송이 선거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가짜 뉴스가 방송되면 큰일이잖아요. 예.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거 방송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가 어디죠? 선거방송심의위원. 그렇죠. 작년 국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한정석
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척 요구도 했었어요. 뭐 노벨상은 파시즘이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 이런 명언을 남긴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였죠. 그 이후에 저는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줄기차게 선거방송에 대한 방미통위의 역할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YTN 증인이 국회에 나와서 그에 맞춰 오늘 질의를 준비를 했어요. 내년 전국 지방선거가 또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총선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요. 작년 총선 전에 MBC가 날씨 보도 요거 할 때 파란색 1 컴퓨터 그래픽 썼다고 선방심의가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까지 의결했었죠. 맞죠?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내용 심의 부분을 한 부분이라서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총선 날입니다. 당일이에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YTN은 선거 당일에 선거 특별방송 중에 기호 9번 제가 속한 조국혁신당 기호를 10번으로 잘못 표기해서 방송을 합니다. 이거 잠깐 뜨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다가 당에 제보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저기 제 이름도 나오는데 그때 MBC처럼 선방심의가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까지 의결했는가? 왜 선방심의는 MBC는 막 뭐라 하고 YTN은 가만두나? 김백 전 사장님 나와주시죠. 저는 불공정, 불균형 보도보다 허위 조작 보도가 더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히 저는 김백 전 사장님 적당히 실수처럼 몇 개 내보내라고 지시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직접 지시를 안 하셨다면 이 사고에 대해서 사장이 직접 사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거 사과하신 적 있으세요? 뭐 대외적으로 사과. 그 당시에 뉴스 앵커들만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 오보 실수라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전후에서 김백 전 사장님의 행태 때문인데요. 하필이면 YTN이 매각된 직후 김백 사장이 용산을 향해 납작 엎드린 직후 저는 그때 그 사진 아주 인사하는 모습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총선에 선거방송에서 진보 진영 조국혁신당 기호를 잘못 표기했죠. 그리고 사장이 직접 사과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와, 저분은 그 머리를 되게 쉽게 조아리던데 윤건희 부부를 향해서만 숙이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방미통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한번 했나 봅시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미통위는요. YTN 재승인 씨의 개선 방안 마련하라고 사실은 조건을 부과하셨어요.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해서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YTN이 방미통위로 제출한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7번 슬라이드예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은 요청하신 자료는 경영상 비밀 자료로 불가함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저는 양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을 하랬더니 영업 비밀이래요. 이게 왜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요청을 넣었습니다. 방미통위에 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이행 실적 점검은 방미통위가 해야 되잖아요. 예. 방미통위가 한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2023년 4년도 그러니까 작년 거에 대해서 현재 점검 중으로 제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2025년도 다 끝나가는데 언제까지 점검만 하고 있을 건가요? 이렇게 은폐하거나 어물쩍 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문화가 있으면 내년도 지방선거 YTN 선거방송 어떻게 국민이 믿겠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좀 짚을게요. 뭐냐면 심의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MBC 문제는 심의 대상이 되고 YTN 문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 해서요. 왜 심의 대상이 아닌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 TV조선 케이스에 이길 방송 부인에서 진행자가 정정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문제 없음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 유사 심의 사례로 심의 안건에 안 올렸다. 진행자가 사과했으니까 심의 안건 안 올렸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면 논리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8번 슬라이드요. YTN이 2023년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진 배경에서 잘못 띄었을 때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아까
방미통의 논리라면 심의 안건 안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무려 5건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적용해서 심의 안건에 올립니다. 방미통위는 좀 논리에 맞는 좀 일관성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무대리님이 이거 YTN 재승인할 때도 지적하셨던 내용이라서 다 있어요. YTN이 자체적으로 종결시키면서 어떤 관계자가 몇 명이나 경고받았는지도 사실 근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YTN이 징계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몇 명의 관계자가 경고를 받았는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만 해서 실무자만 처벌받았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사항은 YTN이 제출한 받아 적으세요. 예. 재발 방지 대책, 예. 방미통의 이행 실적 점검 결과, 그리고 관계자 경고 처분한 징계 의결서 이거 확보해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까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걸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도 지방선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미통위가 준비 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 확실하게 해주시고 YTN은 확실하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를 좀 구하면 현재 점검을 하고 누구시죠?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위원회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안 보고하고 보여, 나. 그리고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이건 맞.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제가 YTN이 처음에 설립했을 배경을 보면 1993년 9월에 연합통신 30%를 최대 주주로 해서 민간 기업 12곳이 출자해서 YTN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IMF 위기의 여파로 YTN이 경영이 악화되면서 한전, KDN하고 대주주 영입을 하면서 한국인삼공사, 마사회가 주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공기업 지분 유입 자체는 구조적인 주주의 변화일 뿐 법적이나 제도적 공영방송 지위는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전이랑 결국은 마사의 지분을 유진그룹이 인수하면서 정말 전형적인 민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YTN 자체는 지금 현재 법정 피감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2024년에 국정감사, 2025년 청문회,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또 국정감사에 세 번째로 지금 출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YTN의 그러한 매각, 승인, 이행 이런 것들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 외부 검증기관 모두 그러니까 보도 개입이 없다. 조건 이행도 적정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노조는 이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자꾸 정치 공세로 삼아서 지금 YTN을 흔들고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명명백백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강희석 UN ENT 대표이사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세워주세요. 네. 네. 그 당시에 공공기관을 자산 효율화 한다 그래서 이제 3일 PwC에서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이 자그마치나 3,199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지분 한 30%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습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이긴 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써냈는데 받아갔거나 그런 사례는 아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주가가 6,000원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매입 단가는 24,000원에 하셨더라고요. 왜 4배나 비싼 돈에 이걸 샀습니까? 사업자가 보통 높은 가격을 써낼 때는 그만큼 사업 진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을 찾아보니까 2,600원대예요. 실제 매입이 24,000원. 지금 현재 손실이 90%에 달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좋은 회사로 만들어가는 게 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노조가 매각 절차 위법을 주장합니다. 진짜 그 돈 그대로 준다면 팔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YTN을 다시 공영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영화가 진짜 된다. 아니면 지금 매각한 것이 무효가 된다. 그러면 그 돈 받고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거 어떠세요? 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과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박상현 한전 KDN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지금 한전에서 부당한 지분 매각을 강요받았다. 팔고 싶지 않았는데 팔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매각 과정 보고는 당초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서 검토를 했었고 존치로 보고를 했다가 이후에 정부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매각으로 의사결정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이 지분을 팔면서 손해를 봤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경영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약 2천억 정도의 매각을 하고요. 그 돈으로 R&D나 그다음에 신사업 투자, 그다음에 주주 배당 이런 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돌려받으면 그 돈 다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정기환 마사회 회장님. 마찬가지로 부당한 지분 매각 강요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 지분 팔아서 어디에 활용하셨습니까? 예, 저희 마사회법에 따라서 이 잉여금의 70%는 축산발전 기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고 그래서 납부했고 나머지 돈은 저희 우리 한국마사회 고유 목적 사업인 투자 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당시 지분 매각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의 경영상 여건에서는 그 여러 가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자금 운용 사정이 어려워져 있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비싼 돈으로 잘 파셨죠. 지금 2,600원 정도. 그렇죠.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10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짧게 우선 정재훈 대표이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조가. 그러면 노조는 지금 무엇을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측과 함께 진행하던 그 임단협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임금이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뭡니까? 노조의 파업 지침을 보면 유진 퇴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방송 독립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노조들이 모든 방송의 편성권 포함하여 사추위 이런 거를 운영하겠다는 일로 보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김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 TBS가 최초 출범한 지가 90년인가요? 예. 그리고 20년에 독립법인화됐고요. 예. 맞나요? 아닙니다. 20년이 독립법인화된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독립법인화되고 제가 알기로는 22년에 예. 조례안 폐지가 맞습니다. 가결됐 가결이 됐죠. 가결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랬죠? 공포가 된 거는 그해 11월 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공포가 됐어요? 예.
공포가 되고 시행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2024년 1월 달로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조례가 공포를 한 다음에 예, 조례를 그럴 수가 있나요? 조례를 가결하면서 그 시행 일자까지는 나름대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서 예, 맞습니다. 결의한 거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의회에서 그렇게 조례를 폐지하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원래 1년만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게 6개월 연장했는데 6개월 그거를 누가 연장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연장을 한 거죠. 조례를 다시 했어요? 예. 다시 가결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6개월을 다시 했어요? 예,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네. 그 TBS가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그간의 어떤 역할을 해왔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왔고 그게 뭐 보는 측에 따라서는 좋네 안 좋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왜 그런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겁니까? 시의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을 얘기드리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한 번 유예됐던 얘기를 말씀드렸고 추가 한 번 더 유예하는 과정들을 거칠 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다시 한번 간곡히 유예해 줄 것을 서울시의원 전체에 그러면 보냈죠. 서울시의회 핑계를 많이 대시니까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시의회하고 예. 집행부는 항상 의사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정부 측도 그렇잖아요. 법률안 제정을 할 때 그리고 공포를 할 때 네. 집행부와 국회는 항상 소통을 합니다. 그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던 거는 법률 거부권으로 나왔고 그렇죠? 당시 법률 거부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야당이 다수 당시라고 할 필요 없고 그건 내가 A씨가 들은 거고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정무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도 예. 서울시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재심의, 제의 요구권이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모든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게 돼 있어요. 그때 집행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계속 의회 핑계를 대서 그런 이야기예요. 의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폐지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계속. 조례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폐지가 됐죠. 폐지는 거기서 최종 가결을 했지만 예. 그 과정에 집행부가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한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 집행부에서 안 하고 의회에서 다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계속대고 있습니까? 핑계가 아니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최종적으로 했지만 그 내용 결정할 때는 그 내용을 결정할 때 예.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의견을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내용을 확인해 드립니다. 의회에서 계속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포하기 전에도 이성되어 오면 제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를 경우에 예.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서 폐지한 게 아니고 같이 폐지한 거예요. 왜 그걸 의회에 핑계를 댑니까 지금? 아니, 서울시 집행부하고 서울시장과 의회가 동시에 같이 한 겁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죠?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폐지안에 대해서 거부권, 제2요구권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의원 전체 전원이 동의하여 진행됐던 폐지안에 대해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숙고하실 거라고 자, 그러면 설명 좀 해보세요. 왜 그러면 제2요구권을 안 했는지, 행사를 안 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당시에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거를 안 했을 때는 내부에서 어떤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 다 아셨을 거예요. 20년의 독립법인화된 이후로 TBS의 재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서울시의 출연금에 절대적인 의존이 있었습니다. 방통위에 올린 자료를 보면 76%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걸 중단했을 때 TBS가 갖게 될 타격 예. 어떻게 운영될지는 뻔히 다 예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고 70%가 갑자기 없어지는데 그게
온전하게 존치하리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에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폐지에 동의를 하게 됐는지 어쩔 수 없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기관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죠. 고쳐서 쓰거나 없애거나 팔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TBS가 고쳐 쓰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쳐 쓰지 않고 그럼 버려야 될 기관이에요? 고쳐 쓰거나 버린다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의회는 지방의회로서 스스로의 자치적인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권을 오로지 시장이 함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편리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의회가 예.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 집행부에서 거부권 행사하거나 동의를 해줬으면 그건 같이 한 거죠. 동의해줬잖아요. 의결 진술을 할 때 처음에 폐지안 낼 때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견을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저녁에 2차 질의 때 알려주세요.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공문 같이 제출해주세요.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문 같이 달려 잘못하면 이증입니다. 예,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예, 오늘 YTN 얘기 많이 하는데 전 잘 모르고 또 그래서 저도 TBS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 공동 비대위원장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채우세요. 예. 다시 7분에서 예, 뭐 이렇게 방송하다가 또 작가로 뵙다가 이렇게 뵙네요. 예. 근데 TBS가 원래 교통방송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사실 교통방송 이름을 뗀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통방송 뗀 지는 2020년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서울 시정 홍보 방송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또 이제는 또 민영화의 길을 이제 걷고 있는데 사실 TBS의 주인 중에 하나는 전 구성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TBS 구성원들이 어떤 방송을 하고 싶은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TBS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990년대 산하사업소 때부터 서울 시민을 위한 방송들을 해왔고 재난방송부터 그리고 교통 관련된 기후 그다음에 시사방송까지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에 관련된 되게 시정에 관련된 이슈도 되게 많이 다뤄왔고요. 아무래도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 중앙 정부에 대한 이슈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되게 많았던 건 아닙니다.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었고요. 근데 그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TBS 정체성이 하나로만 좀 가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TBS가 시사방송을 하기로 한 건 큰 결단이었을 것이고 사실 TBS 하면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에게 시사방송의 이미지가 좀 붙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연코 TBS에게 한동안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청취율이나 시청률에서도 많은 도움됐던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 과방위를 제가 이제 2년 동안 하면서 이 과방위에서 사실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심각하게 다루는 거는 공정성이나 아니면 중립성 이런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부장께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제작에도 참여하신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방송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이게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맛없는 건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엔 좀 안 좋은데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좀 슈퍼푸드일 수도 있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유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비판했던 대상은 정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좀 구조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자본 권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도 시민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힘에 대해서 저희는 좀 그런 시선들로 갔던 거지 저희가 정파적이었다는 말로 끝내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결국 우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방송이 있었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이제 잘 나갔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한다면은
방통위원장이 뭐 처음에 최성주 위원장을 시작하셨지만은 곧바로 이호성 위원장님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님 시기고 방심위원장은 이제 강상현 위원장님이랑 정현주 위원장님 시기가 맞죠? 그거는 저도 잘 예,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과 같이 했던 것이 TBS 시절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요. 그 당시 예전에 작년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도 한번 지적하셨던데 TBS 시절에 뉴스공장이 방송심의 196건 중에 145건이 그러니까 TBS 받은 것 중에 145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는데 이 방송심의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방통심의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이 했는데 편파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 권력과 싸우다가 검찰에 칼 맞아서 방통심의를 당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심위가 네. 저희가 법정 제재를 받은 건 제가 알기로는 2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허위 사실 행정부는- 등을 공표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내려졌던 것일 텐데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서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뭐 누구랑 싸우다가 공격받은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방송사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저희가 법정 제재를 받은 게 결코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많지 않고요. 훨씬 오히려 적었던 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다 적다가 이 상황에서 뭐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6건 중에 145건 정도가 방송심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방송이라는 것이고 두 네. 건이든 세 건이든 실제 법정 제재 받았다는 거는 방송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정정 또는 반론을 요구받은 것일 텐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워낙 그 파워가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고 또 정치권의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극약 처방이었다 봐요. 그러니까 TBS의 역할이라는 거는 축소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 부스터 같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제 입장에서는 맛은 좀 있는데 건강식은 아닌 걸 하나 주워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속해 나갈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 TBS 구성원 내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2022년에 TBS 구성원들에게 그때 내부 조사 돌린 게 있었잖아요.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중립적이냐 아니면 뭐 여기에서 사실 보도를 하느냐 물어봤는데 그때 안 좋은 결과가 좀 나왔었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희 내부 네, 그때 내부 조사에 조사.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라는 게 어쨌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과반수를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참여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래 선거도 참여한 사람들끼리로 결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슷한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TBS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노조 측에서 파악하셨겠지만은 지금 종교재단에서도 TBS의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TBS가 뭐 검찰과 싸우는 그런 멋진 일 말고요. 어쨌든 지금 조직의 방향이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결말이 나길 기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선 임금 체불이나 이런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된다 보는 게 이게 노동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운영하게 되더라도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고 다만 방향성이 있을 때 종교재단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간기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또 오늘 논의되는 것처럼 서울시가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따 물어볼 되겠지만 우선 지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이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정치인들도 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영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 복원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연 기간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지금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처럼 미리 예고를 좀 하고 저는 박동주 방송정책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 그다음에 김영관 직무대리님, 송지연 지부장님께 차례대로 좀 질문을 좀 TBS 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조금 전 3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발의를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송 3법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망가뜨린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TBS와 YTN은 윤석열 정권이 처참하게 짓밟은 공영방송입니다. TBS는 망가뜨릴 결심으로
YTN은 복수할 결심으로 위법을 무릅쓰고 짓밟았음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작해 해국과 민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떻게 TBS를 망가뜨려 왔는지 낱낱이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 우리 당 최현일 의원이 방통위와 협의 없이 감행한 행안부의 TBS 출연 기간 해제 지적에 대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윤 장관은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4일 행안위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1일 서울시의 TBS에 대한 지원 조례 실효로 출연금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이후 출연기간 해제 요청부터 의견, TBS에 대한 정관병행 승인까지 수차례 방통위와 서울시 행안부 사이에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TBS의 정관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방통위의 공식 답변이 뭡니까? 1차 정관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그 정관 변경이 지배구조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다는 게 1차 의결.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방통위의 정관 변경 승인 없는 행안부가 강행한 TBS 출연기간 해제 고시 위법한 거죠. 일단은 위법한 겁니까 아닙니까? 장관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좀 들어가시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우리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님, 정무시장님. 다음 PPT부터는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 김병민 정무부시장님은 강양구 현 TBS 경영전략본부장이자 직무대행과 안면이 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양구 직무대행은 본인 스스로 TBS 구성원들에게 폐국을 막고 서울시를 설득해 공영방송인 TBS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온 장본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TBS의 부영 매각설 등 민영화에 대한 의혹은 많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말은 참 무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강양구 직대가 지난해 TBS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게 제보자를 가리기 위해서 작게 표시했습니다만 수많은 메신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입수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문장들을 요약하면 용산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 TBS를 민영화할 수 있다입니다. 강 직대는 굉장히 상세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영화에 컨펌도 해줬다. 서울시에서 방통위가 장관 승인 안 하니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 등 서울시와 밀어붙인 민영화, TBS 민영화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특히 강양구 직무대행은 다음 PPT를 보십시오. 이 내용들은 본인이 보낸 메시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만든 겁니다. 24년 9월 3일 오세훈 시장이 TBS의 인수에 있는 관심 있는 기업 대표와 미팅이 있었다. 그리고 상세한 분위기까지 전했습니다. 어떻게 강양구 직대가 이 사실을 서울시 조력자가 없다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강양구 씨는 직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관 변경 얘기를 쭉 하면서 이진숙, 한동훈, 용산을 서울시와 함께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민생특보가 지난해 9월 TBS 민영화 한참 논의할 때 용산 들어가서 이걸로 미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민생특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난해 9월입니다. 이종현 민생특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죠. 이분이 용산에 들어가서 이 문제의 민영화를 놓고 만납니다. 결국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방통위의 김태규 부위원장 한 명이라고 방통위에서 정관 승인을 못하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움직여서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필두로 위법한 출연기간 지휘 해제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 김영관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김영관 직무대리. 날짜가 25년 9월 11일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정권이 이거는요. 그 메신저 내용인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다시 제가 뽑아가지고 날짜가 언제인지를 좀 말씀 주시면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김영관 직무대리께. 자, 9월 달에 그 TBS 정관 변경 요청 제가 지난해 국감 때도 물어봤습니다. 지배 구조와 관련된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원칙을 지킨 거는 제가 나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방통위를 패싱하고 출연 기간 지정 해제를 한 상황을 두고 저는 방통위가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행안부도 지금 이제 장관이 나서서 위법한 행위를 행정 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무대리께 방통위에서도 이 TBS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통이 위원장이 오시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우리 송지연 지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이 많은 내용을 7분에 끝내려다 보니까 근데 저기 좀 전에 우리 김병민 부시장 얘기한 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부장님 지난해도 제가 지부장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질의를 통해서 우리 TBS의 모든 순환이 고통이 윤석열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합작했다고 봅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양구 현 TBS 직무대행의 이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양가적 감정이 듭니다. 일단 TBS를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출연 기관에서 예, 잠시만요. 제가 네.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 못하신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김영 부장님 정확히 말씀드려주세요. PPT가 날짜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에 2024년 9월 볼까요? 예, 9월, 10월 다 있는 거니까요. 송지연 지부장 말씀하세요. 9월 10일부터 12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격한 이 참혹한 그 결과는 단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200억이라는 돈을 끌어오겠다는 그 집착,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망상이었습니다. 그 망상이 한 사람의 망상이 조직의 방향과 판단, 그 다음에 정치권의 대응까지 뒤틀어 놓았습니다. 서울시 홍보기획관, 정무라인, 오세훈 서울시장, 심지어 행안부까지요. 그게 정치적 조건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200억 원을 눈앞에 있으니까 이걸 받겠다는 생각만으로 조직 전체가 거기에 쏠렸습니다. 저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저도 이 길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길이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를 돼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공영방송으로 복원되는 길에 절대 좌우우면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에 민주당 분탕질 김영 간사가 나오는데 이게 법적 문제라는 걸 인지한 이후에 나온 거죠? 이게 김영 간사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법 개정 사안이라는 걸 몰라서 추진하다가 네. 네, 그거를 확인해 드려야 됩니다. 거기 김영 간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김영 간사는 정관 개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인지시켜 드린 거 그거 말하시는 거죠? 그거를 무슨 방해고 분탕질이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건 교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